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나보다 더 편한 곳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제목으로 수십 년 전 못 먹고 빠따 맞아가면서 힘들게 고생하신 대다수 해병대 예비역들을 성질나게 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도저히 열받아서 이거 못 보겠다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그냥 나가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령하는 거죠. 벌써 제목부터가 여러분의 심기를 자극하고 그래서 정신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병대 역사상 가장 편하게 근무했다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즉 남들은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엄청난 깡다구에서 비롯된 이분의 환상적인 군대 생활은 결코 지탄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감싸고 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결코 이분과 같은 목숨을 건 깡다구를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성질이 좀 덜 나겠죠. 깡다구? 아이 자식이 장난너나. 야 임마, 누군 깡다구가 없어서 백령도 거기에 이가 버글버글 되는 데서 나보다 어린 선임한테 맞아가면서 살았겠냐? 깡다구로 치면 나도 소시 쪽부터 알아주던 사람이야. 우리 면에서 내 또래 중에 해병대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동창들 다들 중졸 고졸인데 나만 대학교 나왔어. 해병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 자식. 믿게 임마. 아 참나, 누군 해병대 안 나왔나. 거기 시골에서 한계면에 고등학교 하나, 여학생 빼고 키 작은 놈 빼고 3대 독자 방위 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어차피 60만 명 국군 중에서 해병대는 2만 몇천 명, 그럼 4%, 30명 중에서 한 명이 해병대 가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 면에 군대 갈 동창들이 한 몇천 명 돼요. 솔직히 그럼 해병대에 그렇게 안 온 사람은 또 누가 있어? 자랑할 걸 자랑하셔야지. 저는 깡다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졸업하고 나오니까 제가 해병대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됐어.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해병대 가더니만 애가 좀 이상해졌다는 그런 사람들은 해병대에서 건더기 없는 고깃국만 먹어서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대하고 한 40년 넘으니까 다들 정상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대중교통 타도 이제 눈 깔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밑에만 보고. 최현역 때 사우나 가서 이렇게 이제 몸에 뭐 이렇게 새긴 사람들을 보면 그 몸에다 왜 지저분하게 왜 화투장을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 옆에는 못 앉죠. 때밀으라고 할까봐. 그러고 보니까 해병대 깡다구도 젊어서 한때인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지만 한 번 해병대 깡다구는 3년만 깡다구. 맞죠? 자, 그럼 오늘의 화두는 깡다구.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깡다구의 진면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분이 얼마나 대찬 분이냐. 먼저 이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병 240자. 정확한 기수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병과는 공병. 그럼 여기서 벌써 어떤 범상치 않은 꼴통? 그런 기분이 느껴지시죠? 아무튼 이분은 240자 초반이신데 그러면 71년도에 입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분은 최초 김포 2여단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김포에 올 때는 5여단, 하지만 전역할 때는 2여단이 되겠죠. 어쨌든 이등병 달고 용산역에 내리니까 새벽 4, 5시 군용열차입니다. 따라서 아침 9시 여단에서 차량이 올 때까지 4, 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때 이 시간 동안 어디를 가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큰 길을 건너지 않고 남쪽을 보면 저쪽 한강 쪽으로요. 골목에 이상한 집들이 많았죠. 새벽에 도착하는 군용열차 때문에 여기는 청량리나 서울역보다는 아가씨들이 좀 더 근무를 좀 오래 아침에 이제 해가 떠야 퇴근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9시가 되니까 김포에서 이 신병들을 태워갈 차량이 도착했고 인원 파악을 해본 결과 -1 탈영병이 발생한 거죠. 참나 이게 인솔 책임자는 뭘 했다는 건지 그 양반도 골목에 들어갔나? 아무튼 따라서 이 신병들은 용산역을 출발하지 못하고 혹시나 그 탈영 동기생이 돌아오지 않을까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은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께서 해병대에서는 마지막으로 받아본 기합이었다고 합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그냥 꼬나박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동기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점심때가 다 돼서야 이분들은 용산역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포 여단본부에 도착을 하니까 용산역에서 사라진 그 동기생이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먼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탈영이에요? 뭐예요? 어쨌든 그때는 여단본부에 울타리, 철조망 이런 게 제대로 없어서 그냥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막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단본부에 도착한 신병들은 자기들끼리 누구는 오리정보다는 하성이나 군하리가 좋대더라. 강화도 수색대대만 안 떨어지면 된다. 또 누구는 강화도 수색대대가 잠자는 박쥐라는데 거기가 진짜 제일 편하대더라. 뭐 이러면서 제발 편한 대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화 수색대대를 잠자는 박쥐라고 놀린 거는 거기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 수색대만큼 거기에 있는 박쥐 그 눈깔이 그렇게 시뻘겋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강화 수색대대 방송에서 그 마크 보셨죠? 아무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강화 수색대대 출신들은 성질 내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많이 잤잖아요. 맞고 자고 맞고 자고 먹고 자고가 아니라 맞고 자고입니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신병들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수군되는 신병들 앞으로 여단 본부중대 인사계에서 선임하사가 한 명 나왔고 이 신병들을 향해 여기서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럼 대대 배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뽑혀 나간다는 뜻. 이러면 최소한 마송의 여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건 보장된다는 뜻이겠죠. 당시 여단에서 공병병과가 갈 수 있는 곳은 해안중대와 공병중대뿐. 그러고 보니까 70년대 초반에는 김포 여단에도 해안중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포항의 공병대대 맞은편에 있던 해안대대, 또 한때는 해안개척대대 이렇게 불렀던 해안공병이 김포에는 아예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해안중대가 뭐고 공병중대가 뭔지 몰랐던 오늘의 주인공 이 신병은 대학 재학 중에 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행정이나 좀 편한 대로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을 다니다가 왔다고 손을 든 대원은 단 2명. 당연히 선임하사는 이들 2명에게 물어봤겠죠. 첫 번째, 다른 동기생은 모 대학 미술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했다고 했고 이분은 어느 대학 무슨 과냐는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산대학교 전기과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상기록부를 보고 있던 선임하사 왈, 야 이 새끼야, 내가 문맹이냐? 넌 중졸이라고 썼는데 무슨 대학교야 이 새끼야? 이거 이 병과가 뭐야? 공병? 보병 같았으면 그냥 바로 말도로 보내버리는 건데 손 내려 이 새끼야. 하지만 이분은 끝까지 우겼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전기과. 그러자 다시 이어지는 선임하사의 질문. 그럼 여기에다가 네 손으로 다 적은 중졸은 무슨 뜻이냐?
이분은 진짜 중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전기과를 다니다 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구라가 되는 거죠. 부산공고 전기과라고 해도 이건 완전 사기예요. 왜? 진짜 중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물러서면 동기생들뿐만 아니라 여단 전체에서 최고의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 이분은 기지를 발휘해서 네, 그건 대학 다니다 왔다고 하면 단기하사 차출될까봐 그래서 중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인사 선임하사 옆에서 점잖게 무게를 잡고 있던 상사분이 됐어, 난 이놈 데려갈래.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은 그 상사를 따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번 여단장 공관, 공관 당번병이라는 뜻이죠. 2번 사관 주계, 장교 부사관들 밥해줘야죠. 3번 수시로 마송이나 통진 이런데 가방 메고 돌아다닐 수 있는 문취병. 여러분은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 1, 2, 3번에는 없는데 가끔 육군 여군 하사들이 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 그걸 녹음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상사가 자기를 데려간 곳은 부대가 아니라 마송에 있는 다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 사준 다음 주머니에서 도장만 찍혀있는 휴가증을 꺼내더니만 집이 부산이라는 말에 휴가증에 부산을 적고,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부산대학교 다니다 왔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이 부산이니까 부산대학교 근처는 가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울 사람은 다 서울대, 포항 사는 사람은 전부 해병대냐? 말 같은 소리를 했마 말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오늘 이분을 제가 너무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휴가증을 받은 얘기로 돌아가서, 휴가증에 부산을 적어준 상사는 이 이등병에게 집에 한번 다녀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실무에 온 지 2시간밖에 안 된 신병에게. 이런 이등병이 집에 가면 고향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탈령이라고 생각하고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마송에서 서울로 나오려면 하성 삼거리 검문소와 김포 검문소를 거쳐야 했는데 친절하게 그 상사분은 2개의 검문소까지 같이 이동을 해서 이분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쉬는 동안 이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괜히 부산대 족보 팔았다가 좋댔다. 내가 아무래도 이북에 넘어갈 팔자인 모양인데 거기서 전기 고문 받다가 죽느니 여기서 탈령했다가 한 3년 남한산성에서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사분이 알려준 곳으로 복귀를 했는데 거기는 당시 여단본부 맞은편에 지금은 뭐 청룡산가 뭔가 절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로 복귀를 하니까 거기가 바로 보안부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허위 학력으로 보안부대에 배치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군인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부대 밖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대를 벗어나서 서울 같은 데 나갈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그 동그라미가 18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1년의 반은 부대 밖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이 70년대 초반의 보안부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잡은 이후의 모습,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73년 10월 해병대 사령부 해체 전까지 보안부대는 해병대 보안부대,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해군 보안부대, 그러다가 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 즉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통합된 것은 1977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국군 보안사령부 이전 각 군별로 보안부대가 있던 시절의 보안대는 우리가 8, 90년대 보았던 그런 엄청난 파워의 부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을 독대했지만 70년대 초반에 해병대 보안부대장 대령이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방부 장관을 독대했다는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80년대 보안대는 분명히
헌병대보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지만 70년대 초반 당시의 보안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헌병대가 보안대보다 더 파워가 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파워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분이 근무하던 시절 보안대의 파워를 알 수 있는 얘기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면, 당시 부대에 나오는 쌀은 정부미, 그럼 이걸 김포 지역의 일반미와 바꾸게 되면 정부미 2가마에 일반미 1가마꼴로 바꿔주는데, 부대 밖에서 쌀 장사들이 그렇게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군대 쌀을 몰래 싣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렇게 바꾼 쌀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주기적으로 상납을 했고, 심지어 월남 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하사가 돈을 좀 벌어서 제대 후에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서 다시 하사로 재입대해서 보안부대에서 근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병 1명을 좀 편한 대로 빼주는 비용, 이건 한 사람당 5만 원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병장 월급이 1,200원, 대위 월급이 2만 5, 6천 원 하던 시절, 이 5만 원은 지금 돈 값어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월남 파병에서 빼달라는 그런 돈 있는 부모들이 주로 이런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는 무조건 월남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해병대에 입대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빼달라는 부모가 더 많았겠죠. 잘 사는 부모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아주 제한적이었겠지만, 어쨌든 이럴 때 소위 끝발이 있다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조금 전에 6, 70년대 헌병대는 보안대보다 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나만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군의 보안부대가 통합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된 7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해병대, 헌병대가 보안사 요원의 부정 비리를 발견해도 법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웠겠죠. 일단 그 사람들은 원 소속이 해병대지 현재 소속은 해병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군보안사령부 이전의 해병대 보안부대는 해병대 안에 존재하는 부대, 거기다가 해병대 보안부대장은 대령 헌병처럼 원스타가 있었던 게 아니죠. 또한 각 부대의 정문을 지키는 건 헌병, 그러면 헌병 몰래 쌀이나 기름을 싣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즉 법대로 처리하면 간첩 잡는 보안대는 도둑놈 잡는 헌병대한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일종의 협업 관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과거 해병대의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떠들고 나면, 너는 왜 그런 걸 공개하냐? 그러면 해병대가 쪽팔리지 않아? 이러면서 저를 나무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당시 그런 게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육해공군 해병대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느 부대나 다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창피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다 4, 50년 뭐 5, 60년 전 그때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해병대는 말이야, 과거 70년대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팔아먹지 않았어, 100% 대원들을 잘 먹였단 말이야, 이렇게 떠들면 다들 구독 취소하시겠죠. 뭐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그땐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김포 보안부대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국방부 국취대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취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로 봐서 예전에 특명검열단 아니면 국방부 합동조사대 뭐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취대가 들이닥치더니만 당시 보안대 상사,
파워 센 분이에요. 거기서는. 네. 그리고 핵심 행정병인 가짜 부산대 전기과 출신의 이분, 또 유력 자제들인 병들을 모조리 잡아가서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진짜로 빽이 없고 유력 자제가 아니라는 점, 게다가 보안대 핵심 간부가 이분을 보호하고 자신이 이등병 제대를 하는 조건으로 조사하는 사람들과談판을 하는 바람에 자신은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이 구속돼서 다 풀어버리면 사건이 더 일파만파, 아주 높은 분들은 보안대 상사 한 사람으로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실 하나, 당시 잡혀간 보안대 상사와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 두 분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나머지 유력 자제라는 대원들은 어떻게 보안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또 무슨 죄목으로 잡혀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잡혀간 해병대원들을 해병대에서는 해병대 7공자, 즉 이 사건을 해병대 7공자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공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서울 시내 잘 나가는 여자 고등학교에는 무슨 칠공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름 이름을 떨쳤던 적이 있었는데 해병대에는 여자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칠공자는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들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병대 7공자 사건의 전말, 첫째, 그들은 어떻게 해병대 김포여단의 보안부대로 왔을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도 중졸 학력을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걸로 구라를 쳐서 보안대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유력 자제 또는 공자의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죠. 아주 높으신 고관대장 그리고 재벌 회장님들이 자식을 중학교까지만 보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럼 돈이 많은 집 아들들이니까 편한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당시 공정 가격이었다는 5만 원을 써서 보안대로 왔다? 참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구독 취소해 버릴 것 같고, 성질 안 나시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답답하네요. 해라 모르겠다. 아니,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당시 5만 원이 지금 돈으로 5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푼돈을 쓰겠어요? 해병대 7공자 사건, 몇 년 뒤에 터진 박동명 사건, 수십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유출시키고 영화배우 연예인들과 방탕한 엽색 행각을 벌였다는 재벌 2세, 그래서 7공자라는 유행어를 낳았다는 사건. 쪽팔리게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 5만 원 받을 바에야 그 돈 안 받고 편한 대로 빼준 다음에 나중에 걔네 아버지 덕을 좀 보는 게 낫지. 설령 5만 원 준다고 재벌집 돈 5만 원을 받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대에서 미리 알아서 기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럼 학력 위조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니다? 보안대가 끝발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갔구만. 끝발 좋으니까. 가오잡기 좋잖아. 이렇게 빠따도 없고. 오늘 진짜 말 안 통하네. 끝발 좋다는 거는 보안대 밖에서 끝발이 좋다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개나 소나 다 보안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거기도 해병대 기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이 후임을 패는 건 기본. 빠따가 왜 없어요? 보안대 이전에 해병대인데. 실제로 재벌 아들 빠따 쳤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끝발 찾아가려면 헌병대를 가야지 뭐빨 보안대를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다 틀렸어요. 이거 가지고서 오늘 밤샐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 자제들이 유독 김포 보안부대에만 득실됐던 것은 거기는 일단 서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다. 당연히 포항 같은 데보다 가깝죠. 또 헌병대는 헌병들이 많기 때문에 유력 자제들을 열외시켜서 수시로 서울로 외박을 보내기가 어려웠지만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안대는 몇 명 없었으니까 소문 안 내고 서울로 내보내기가 아주 수월했다. 게다가 보안부대 병들은 평시에도 사복에 머리를 기른 상태. 이러면 서울 명동에서 그 여자들이랑 놀기에도 아주 편했겠죠. 그 재벌집 회장 아드님께서 머리 짧게 깎고 명동 나가면 여자들이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유력 자제들은 유독 김포 여단의 보안부대에만 근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병대 7공자 사건의 전말 두 번째, 그들은 무슨 죄목으로 잡혀갔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허구한 날 서울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아까 학력을 뻥튀기한 행정병, 이분이 1년이면 180일을 나가서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력 자제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조사를 나오게 된 배경은 7공자 중에 한 명이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딸과 사귀는 바람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국무총리의 지시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요다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청와대에 선물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주었고, 이 승용차를 총리의 따님이 매일 밤마다 해병대 7공자 중에 한 명을 만날 때 몰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설이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로 먹는 군대 생활을 한 유력 자제들이 철퇴를 맞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또 보안부대 상사가 이병 제대한 거,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7공자 사건의 전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7공자라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궁금하시죠? 일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사를 받은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께서 해병대 병 240자 초반이라는 얘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7공자 또한 이분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로 220자에서 250자, 그 기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병대 7공자의 면면과 관련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해 일설에는 정확히 7명이라는 뜻은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유력 자제로서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7공자라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추적해 보니까 해병대 7공자가 7명이라는 얘기는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주 유명한 거물 정치인의 아들, 또 재벌 회장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총 7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같이 김포 보안대에서 군대 생활을 날로 먹었다, 이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7공자라고 알려진 분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쌍용그룹 창업자 김성권 회장의 첫째 아들, 병 223기 김석원 회장. 이분은 월남 파병 후 수색대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군대 생활을 날로 먹은 게 아니라 진짜로 목숨 걸고 전투를 치른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당연히 열외시켜야죠. 다음 2번 유긴수 국회의원의 아들, 229기,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보다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조카, 이렇게 더 잘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김포 여단 보안대에서 근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유긴수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여단장에게 호통을 쳤는 바 일찌감치 강화도 최북단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화도 평화전망대가 있는 철산리 그쪽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강화도 수색대대 2중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력 자제들이 군대 생활을 날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분위기를 파악한 유긴수 의원이 미리 아들을 선조치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강화도 최전방에서 근무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 증언을 해주시는데 한겨울에 화롯불을 가지고 근무를 서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부대에서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부인 조카가 군대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여단장도 아마 달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이한 건 이분은 그 화상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수염을 기르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2번 청와대의 조카, 이분도 최전방에서 근무했으니까 열애. 그럼 다음은 3번 5.16 당시 해병대 대대병력으로 선두에 섰던 당시 오정근 대대장, 나중에는 국세청장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의 조카라는 분, 뭐 일설에는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최초 근무를 했는데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김포 보안부대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은 당시 국가대표 승마 선수, 따라서 대한체육회에서 요청을 하면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은 언제든지 보내줘야 했기 때문에 야전 부대가 아닌 보안대로 왔다고 합니다.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 근무 시절에도 보안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 이건 일종의 연예대, 뭐 해병대 야구단, 농구단,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번 이분도 열애. 그럼 7명 중에서 3명을 빼니까 4명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S그룹의 큰아들 226기 이분은 김포 보안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는 그분이 전역한 후에 보안대에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이 7공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이 S그룹은 삼성그룹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이 아닌 또 다른 S그룹의 둘째 아들 254기, 이분은 이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 김포 보안대에서 포항으로 전출을 간 상태. 물론 아버지의 정보력이 아주 뛰어났다, 뭐 이런 뒷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야전 부대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7공자 중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총 7명 중에서 3명은 확실히 열애, 또 2명은 뭔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열애. 그러면 이제 김포 보안대에는 2명이 남는 거죠. 이 2명 중에서 당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인 242기, 이분은 조사를 받고 결국 백령도로 전출을 갔고 마지막 재벌회장의 아들 258기는 교동도로 전출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7공자라고 일컫는 7명 다 설명드린 거죠. 이분들이 7공자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보안대에서 일어났던 재밌는 사연들이 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년 전 그 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해병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하다 보면 솔직히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좋은 면만 자랑하기에는 과거 어리숙한 시절 해병대 역시나 치부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해병대만 그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육해공군 거기도 다 그랬으니까 해병대 역시나 잘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과거 나보다 더 편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병대 보안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서 제법 대형 사건이었던 7공자 사건, 이걸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이게 나가고 나면 뭐 그 정도 가지고 편한 부대 운운하면서 노가리를 푸냐, 나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데서 아주 편하게 군대 생활했어,
뭐 이런 분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예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얘기에 열받아서 나보다 더 뺑이 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로 제보를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빨대 물고 오리발 차고서 원산항까지 헤엄쳐서 갔다는 그런 구라를 믿는 비해병대 출신 예비역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병대도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특이하다면 꼴통이 좀 많아서 그렇지 전투력만큼은 최강,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렇게 전투에 특화된 그런 부대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